안녕하세요. 첫눈으로 너무도 소중한 것을 되찾은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께선 운명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도를 아십니까? 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 운명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 봤답니다. 운명인지 절 가엾게 여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관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때 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에겐 기적과도 같았던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꽤 여유로운 집의 외아들이에요. 아버진 나중에 고위공무원까지 지낸 분이셨고, 어머니는 약사셨죠. 부모님은 딱 하나 있는 자식인 절 굉장히 애지중지하셨습니다. 문제는 저를 너무 오냐오냐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저는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굴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보니 자연스레 제 주위엔 친구도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당시 어린 시절 전 공부만 잘했지 정말 싹수가 없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먼저 잘해주고 다가와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바로 국민학교 4학년 시절 처음 같은 반이 됐던 강숙란이라는 친구였어요. 새 학기가 되자마자 제 짝이 된 숙란인 친구가 없던 절 정말 잘 챙겨줬죠. 야, 너 나 좋아하냐? 왜 자꾸 나랑 붙어 다니려고 해? 숙란인 아무도 저와 짝을 하지 않으려는 체육 시간에 제게 먼저 짝을 하자며 손을 내밀어 주었고 늘 혼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던 제 옆에 남아 함께 도시락을 먹어주었어요. 솔직히 전 자존심 때문에 친구가 필요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어주는 숙란이가 좋았지만 말은 굉장히 삐뚤어지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런 제 말에 숙란이 픽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 친구 없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해주는 건데? 왜? 나 갈까? 너 나랑 놀기 싫어? 누가 가래? 그냥 물어본 거지. 숙란인 워낙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아 늘 주위에 친구들이 몰렸는데 항상 숙란이 옆에 있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다른 애들이랑 조금씩 어울리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친구들에게 못된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숙란인 제 등을 퍽퍽 치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으이그, 야 박종구,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민우가 넘어진 건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넌 잘못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애를 노려봐? 입장 바꿔서 민우가 널 넘어뜨렸는데 너처럼 행동하면 넌 좋겠니? 네가 뭔데 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 부모님이 난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네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냐? 너 마마보이야?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진 지금 네 스스로 생각해야지. 저와 동갑이었건만 숙란인 정말 야무지고 똑똑했습니다. 저처럼 공부만 잘하는 철부지 애랑은 격이 달랐죠. 그런 숙란이 덕에 전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참 솔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전 그 4학년 때부터 숙란이를 짝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박종구, 우리 또 같은 반이네? 중학교 와서도 너랑 같은 반이 될 줄이야. 너무 반갑다. 야, 근데 너 많이 변했다?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너 그거다. 이 누나가 사람 만들어줘서 그런 거 알지? 숙란인 국민학교 6학년 때와 같은 중학교에 진학 후 2학년 때 저와 같은 반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활달해지고 재수없는 성격도 고쳐 주위에 친구가 꽤 많아졌어요. 숙란인 쌩글쌩글 웃으며 제게 장난을 쳤는데 사춘기 때라 그런지 그때도 제 입에선 괜히 틱틱대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웃겨. 이게 원래 내 성격이거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생일이 2달은 빨라. 누나는 무슨. 사실 그 말과는 달리
전 숙란이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만약 숙란이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평생 이기적이고 친구 없는 외톨이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전 이사로 인해 같은 서울의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엔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었고 숙란인 그 흔한 삐삐조차 없던 애라 우린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죠. 하지만 혼자서만 오래도록 짝사랑했던 숙란인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 가슴 속에서 잊혀지질 않더군요. 약대를 다니고 졸업 후 약사가 될 때까지 두어 번 이성과의 만남을 가져보긴 했지만 왜인지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강숙란, 너 나 기억해? 나 종국이야, 박종국. 어? 야, 너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어릴 때 그대로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애들한테 들었어. 너희 어머니처럼 약사 됐다며? 멋지다야. 그렇게 끝나지 않던 제 짝사랑은 제 나이 34살에 처음 열린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숙란이를 다시 만난 거죠. 어린 시절과 달리 많이 성숙해졌던 전 그날 이후 절대 숙란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용기 내어 숙란이와 약속을 잡고 20여 년간 하지 못했던 고백도 하는 등 노력한 끝에 저는 숙란이와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린 정말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절한 마음을 숙란이에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 3년 만에 숙란이에게 청혼을 하게 됐어요. 숙란아, 내가 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진심이야? 반지는 또 언제 샀어? 고마워, 종구가. 근데 너희 부모님이 날 허락해 주실까? 우린 직업 차이도 집안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 숙란이 걱정처럼 솔직히 저도 부모님이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부모님은 제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먼저 숙란이에 대해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거세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뭐? 부모도 없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여동생이랑 자라내라고? 게다가 직업도 뭐 중속이요? 아유, 뒷모가. 이 애비 주위엔 자식들을 재벌집에 시집장가 보냈으면 보냈지. 그런 집안에 결혼시킨 사람은 없다. 이 아빠 명성에 먹칠할 셈이야. 네 아버지 말이 맞아, 종구가.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서 약사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너랑 어울리지 않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우린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아예 인사시키지도 마. 무작정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숙란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숙란이 정말 멋지고 좋은 애예요. 만나보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부모님은 5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여인데다 형편도 고만고만하고 직업도 평범했던 숙란이를 절대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부모님을 끊임없이 설득했죠. 숙란이에게 미안해하면서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려 볼게. 나도 종국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희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숙란이가 상처받을까봐 전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낸 뒤에 숙란이를 인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찬 숙란이는 직접 자신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설득을 시켜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부모님은 숙란이를 처음 보시기도 전에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말았죠. 에휴, 뱃속에 우리 집안 핏줄이 생겼다니 어쩌겠니. 솔직히 우린 지금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우리 종국이가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데다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이 결혼 허락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뒤 우린 우리에게 축복받은 생명이 찾아왔음을 알게 됐거든요. 숙란이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던 거죠. 절대 아이를 잃을 수는 없다고 못 박은 제 말에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숙란이의 인사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린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집에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저와 함께 자주 찾아가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썩 따뜻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집에서 갈비찜 좀 해왔는데요. 솜씨는 부족해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재료는 좋은 거 샀니? 우린 비싸고 신선한 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아무튼 잘 먹으마. 맛이 없어도 잘 먹어보려고 노력은 하겠다는 소리야. 어머니, 애써 음식 만들어 온 사람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내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제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면서요. 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해서도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처가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부터가 아니고 연애 시절에도 저는 종종 아내 집에 찾아가 처제와 아내를 키워주신 할머님께 선물도 드리고 잘해드리곤 했죠. 할머님, 오늘 드신 전복 어떠셨어요? 아주 실하고 맛있었죠? 그래, 내 그렇게 토실토실한 전복은 처음 먹어봤네, 박서방. 근데 매번 너무 비싼 음식만 사주는 거 아니야? 고마워서 나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늙은이가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아유,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뭘 더 해주세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할머님. 우리 다음엔 바다 보러 갈까요, 할머님? 저번엔 남해로 갔으니까 이번엔 동해로 가요. 이 손주 사이가 아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처제, 자, 타. 어머, 형부, 우리 회사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제 처제 언니랑 말다툼했다며? 처제 성격에 그런 걸 주변에 하소연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혼자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위로해 주려고 왔지. 처제 언니 뒷담화도 같이 해주고 우리 오늘은 우리 집사람 빼고 둘이서만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들어가자. 언니 뒷담화요? 좋죠. 역시 우리 형부가 최고라니까. 저도 알아요. 언니가 저 걱정해서 이런저런 잔소리하는 거라는 거. 근데 언닌 가끔 잔소리가 너무 과해서 문제예요. 고작 우리 3살 차인데 언닌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안다니까요.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처가 식구들이 전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랬기에 연애 시절부터 더 자주 찾아가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할머님의 건강도 열심히 챙겼어요. 약사로서 노인에게 좋은 영양제를 추려 사다 드렸고 비싼 종합 건강검진도 시켜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보, 짜잔. 당신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파스타야. 맛있겠지? 쉬는 날인데 늦잠 좀 자지. 언제 일어나서 이런 걸 준비했어. 에이, 사랑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잠 같은 건 1년 안 자도 돼. 또 오버한다. 어디 그럼 맛 좀 볼까? 어, 너무 맛있어, 여보. 정말? 아, 다행이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만 해. 내가 평생 만들어 줄 테니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인 아내에게 제가 잘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이젠 부모님만 제 아내에게 차츰 마음을 열어주시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미안해, 여보. 우리 아이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아내는 임신 6개월 만에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낸 후 아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내를 살뜰히 보살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는 힘들고 우울해하더군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 아내를 자꾸 그렇게 만든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보, 사실 나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우리 아이 잃은 것도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두 분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털어놓던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내가 유산한 후에 번갈아 가면서 자꾸 전화를 하셨어. 처음에 위로하시려는 줄 알고 받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두 분은 이제 걸림돌인 아이도 없는데 당신이랑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날 종용하셨어. 내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글쎄 뭘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내 씨가 나빠서 애가 유산된 거래. 그리고 난 애를 잃은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 앞에 부름만 가지고 올 팔자 더러운 애니까 당장 당신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시더라고. 나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대더군요. 아내는 그동안 제 부모님에게 날이 바짝 선 말들로 이혼을 강요당했던 거예요. 아내는 제 부모님이 저 몰래 아내에게 뱉어낸 가시 같은 말들을 털어놓으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걸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걸 듣고만 있었냐고. 당신 맨날 당신 부모님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 했잖아. 당신도 우리 아이 잃어서 속상할 텐데 나 챙겨준다고 힘든 티도 못 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당신에게 어머님 아버님으로 인한 속상함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참았던 거야. 그럼 전화라도 받지 말지 그랬어. 솔직히 나 바보 같다고 해도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이 무서워. 내가 태어나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드세고 기가 센 분들이란 말이야.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그게 더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서 그냥 전화를 받았었어. 근데 이젠 더 이상 혼자 삭힐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렇게 당신한테 털어놓는 거야. 여보, 당신도 혹시 이제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아내에게 울며 사과한 후 곧장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부모님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화를 냈어요. 괜히 아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말로 아내를 감싸기도 하면서요. 어떻게 제 아내한테 그런 무서운 말들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분도 자식 있는 부모인데 어떻게 아이 잃은 사람한테 씨가 나빴다느니 팔자가 사납다느니 하는 말을 하면서 이혼을 강요하냐고요? 너 나랑 네 엄마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냐? 코 기집애가 그걸 또 너한테 일렀어? 아주 애를 잃은 것도 모자라 부모 자식 사이까지 갈라놓으려하는 불려우로구나. 제가 집사람 휴대폰 자동 통화 녹음 목록 훔쳐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애초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으면서 왜 저희 집사람을 욕하세요? 전 집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제발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종국이 너, 아유 언제까지 그 기집애만 감싸면서 속상해하는 네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할 거야? 나랑 네 아빠는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주위에 집안 좋고 능력도 좋은 여자들이 널렸는데 왜 자꾸 별 볼 일 없는 그 기집애한테만 목을 매? 이제 애도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이혼하고 좋은 혼처 찾자. 어? 사람을 왜 그렇게 조건으로만 보고 판단하세요? 그동안 집사람이 두 분께 잘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분명 말씀드리는데 전 집사람하고 이혼할 생각 절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아 있는 힘껏 소리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전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부모님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의 전화를 절대 받지 말고 문자가 와도 보지 말라며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죠. 제가 지켜줄 테니 저희 부모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면서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어느 날엔 아내가 펑펑 울며 제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 얼마 전에 나 찾아와서 1억 줄 테니까 당신 옆에서 제발 떨어지라고 하시더라. 나 같은 사람한테 이 돈이면 가분하지 않냐면서 말이야. 너무 모멸스러웠는데 이걸 말하면 내가 진짜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었거든. 당신이 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나 너무 죄책감 느꼈었단 말이야. 두 분이 그랬어. 난 화목했던 가족 사이를 갈라놓은 불행의 불씨라고. 절대 아니야, 여보. 왜 잘못은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당신이 가지는 거야. 기다려.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젠 할머니까지 찾아가셨었대. 나랑 당신이랑 좀 헤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처럼 1억을 준다고 하셨대. 물론 할머니 그 돈을 받진 않고 놀라서 나한테 전화하신 거야. 어떻게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그런 모욕을 주실 수가 있어? 나 정말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괴로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내뿐 아니라 할머님까지 이번엔 돈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처가로 달려가 할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어요. 그런 제게 할머님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셨죠. 에휴, 우리 숙난이가 자네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손녀들을 애지중지 키운 할미 입장에서 정말 개탄할 일이야. 자네 부모는 내가 소금을 뿌려가며 쫓아냈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랑 숙난이가 서로 얼마나 애틋해하는지 아니까 헤어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우리 숙난이 좀 제발 잘 지켜주게. 그날 할머님께 눈물로 용서를 빈 뒤 저는 다시금 부모님을 찾아가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두 분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이번엔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식인 제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네? 어디까지 절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대체 왜 절 이렇게 괴롭히시냐고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니? 걔 네 앞길을 영원히 망칠 거야. 너보다 훨씬 오래 산 우리 눈엔 다 보여. 말로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 이번엔 좋게 좋게 설득하려고 했건만 고 기집애가 보통 독한 게 아니구나. 아주 널 단단히 홀려놓고 안 놓아주고 있어. 심지어 부모님은 이후 아내의 직장 앞을 찾아가 괴롭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인생 더 고달파지기 싫으면 빨리 이혼하라면서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한 전 한동안 약국문까지 닫고 아내 회사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를 찾아갔던 부모님을 몇 번이나 먼저 발견하고 막아낼 수 있었죠. 전 그렇게 아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끊임없이 지쳐갔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여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집안을 벗어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어? 내가 더 열심히 당신 지켜줄게. 할머님께도 더 사죄드리고 잘하려고 노력할게. 아니, 그냥 나 아예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을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아예 이사 가서 살자. 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 부모 없는 서름을 잘 아는 내가 어떻게 부모 자식의 언을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만 해도 난 충분히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사이를 갈라놨어. 난 그렇게 집안을 망친 여자라고 당신 부모님한테 더는 욕먹고 싶지도 않고, 이젠 제발 평범하고 평온하게 좀 살고 싶어. 여보, 나 요새 사실 정신과에도 다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제발 놓아줘. 저는 엉엉 울고 매달리며 그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해도 아내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어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된 아내의 망가진 마음과 스트레스 때문에 말라도 너무 말라버린 아내의 몸을 보니 더는 욕심을 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내가 더욱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 아내를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눈물로 보냈고 할머니과 처제와도 눈물의 작별을 해야 했죠.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엄마가 주위에 좋은 새 혼처 있나 얼른 알아보마. 우리 아들이 이제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됐구나. 우리 오랜만에 셋이 술이나 한잔할까? 오늘 위스키가 아주 달겠구나. 아내와 제가 갈라서자 부모님은 경사가 난 듯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을 싸늘한 눈으로 보며 절연을 통보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포기한 가족은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전 이제 두 분도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신 이 아들 찾지 마세요. 뭐? 총구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도 이 엄마랑 아빠 마음을 모르겠어? 우린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널 힘들게 낳고 키웠는데 수준이 안 맞아도 적당히 안 맞는 집안애였어야지 걔가. 사람 수준을 돈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두 분 잣대가 결국 저랑 집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두 분이 절 사랑으로 키우셨다는 건 알지만 제 아내 또한 할머님의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인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을 함부로 무시하고 괴롭힌 죄, 두 분의 자식인 절 잃는 걸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제 아내에게 불행의 불씨라고 하셨는데 저와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건 두 분 자신이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총구가. 저는 저를 붙잡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전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못하도록 아예 이사를 했어요. 그리곤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죠. 퇴근하면 약국 주변의 술집을 찾아가 새벽까지 술을 퍼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아내와의 사진을 들여다보다 울다 지쳐 잠들곤 했어요. 여보, 이때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당신은 나 없이 지낼 만한 거야? 보고 싶어, 여보. 술을 잘 하지 않던 전엔 미처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 술을 찾게 되더군요. 어떻게든 잠에 들기 위해서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움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의 연락을 아주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죄송하게도 할머니께 전화해 하소연을 하는 일뿐이었죠. 전 그렇게 딱 한 번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진상을 피웠는데 그때 할머님은 그런절 조용히 달래주셨습니다. 할머님, 잘 지내세요? 혹시 숙난이는 어떻게 지내요? 밥은 잘 먹나요? 좀 웃기도 하나요? 숙난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할머님. 제가 숙난이한테 전화할 자격 없다는 건 아는데요. 저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다 잊고 잘 살게 박서방. 숙난이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네도 이젠 자네 인생 살아. 아쉽고 슬프지만 어쩌겠나. 결국 이렇게 인연이 아니었던 것을. 술 마신 것 같은데 술도 적당히 마시고
몸만 안 가죠? 그렇게 폐인처럼 살며 저는 살도 10kg가량이나 빠져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며 술만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후 3개월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일이 끝난 후 물레역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맨날 혼자서 무슨 청승이냐며 친구 녀석이 절 불러냈거든요.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요. 모든 의욕이 없을 때라 친구의 제안이 귀찮았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억지로 몸을 버스에 실었던 거죠. 술을 마시러 가는 길이니 차는 두고서요. 그런데 그건 신이 절 불쌍히 여겨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이었더군요. 어? 창가에 앉아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던 전 눈앞의 광경에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시 버스가 정차했던 곳은 목적지보다 몇 정거장 앞이었던 한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의자에 낯이 굉장히 익은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서서히 눈에 초점이 들어온 전 그 사람이 바로 3개월 전 이혼한 제 아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제 연락을 받지 않던 바로 그 아내 말입니다. 그 순간 버스가 문을 닫고 막 출발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리움이 뻥 터져버린 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님께 소리쳤어요. 기사님, 잠시만요. 저 내릴게요. 차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세워진 버스에서 내린 뒤 전 천천히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면서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여긴 어쩐 일이야? 어? 당신이 왜 여기? 난 그냥 외근 끝나고 퇴근하려고. 난 어디 가는 길에 당신을 보고 버스에서 내렸어. 근데 여보,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세상에 이 땀 좀 봐.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얼른. 그런데 아내의 상태가 어딘가 굉장히 나빠 보이더군요. 아내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안색도 파리했어요. 게다가 무슨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지 딱 봐도 아내의 몸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사인 전 한눈에 아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반가움이고 뭐고 아내의 걱정에 눈이 뒤집힌 전 얼른 아내를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됐어. 그냥 가. 나 괜찮아. 병원 가더라도 내가 알아서 갈게. 지금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민폐인 거 몰라? 잔말 말고 빨리 와. 택시! 택시! 그 와중에 그냥 가라는 아내와 저는 실랑이까지 해야 했어요. 결국 전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 모진 말까지 내뱉은 후에야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죠. 아내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해 전 아내를 거의 들쳐업다시피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기까지 해야 했어요. 아내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거의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의사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지 않겠어요? 보호자분, 잠깐 와보셔야겠는데요. 그때 절 부른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숙남 환자분, 지금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임신이요? 모르셨어요? 5개월쯤 되신 것 같던데. 하긴 워낙 마르셨고 배도 작은 데다 옷도 펑퍼짐한 걸 입으셨으니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환자분은 임신으로 인한 저혈압이 온 데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임산부 치고 너무 마르셨으니 평소에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저와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하지만 더욱 저를 경악해 했던 건 이어진 의사의 충격적인 통보였어요. 갑상선 암이요? 네, 다행히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 자세한 건 다시 검사하고 진료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출산을 한 후에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겁니다. 임신한 분들에게 이런 갑상선 암이 꽤 발견되는데 비슷한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후도 굉장히 좋고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은 암이어서요. 아내 임신과 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전 힘없이 누워있던 아내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조금 기운을 차린 아내는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임신했었어? 대체 언제 알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가라고 한 거구나. 내가 알게 될까봐. 그리고 당신 갑상선 암이래. 이것도 알고 있었어? 아, 암? 임신 사실 숨긴 건 미안해. 근데 내가 암이라니. 난 그냥 요새 몸이 좀 피곤하고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가 암이라고? 그래, 이 미련한 여자야. 임신한 사람이 몸은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잘 안 챙겨 먹고 다니니까 그런 무서운 병이 걸리는 거잖아.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의사에게 들은 병에 대한 설명을 아내에게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에 그제 아내는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눈물을 여전히 펑펑 쏟으며 물었어요. 대체 왜 나한테 임신했다고 말을 안 했어? 언제 알았어? 설마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야? 맞아. 그래서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이를 지키려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알지? 당신 부모님이 날 얼마나 싫어하고 괴롭혔는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다시 임신했다고 한들 절대 날 곱게 봐줄 것 같지가 않았어. 가뜩이나 나 때문에 당신하고 멀어졌다고 원망하던 분들이었으니까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날 못마땅해 했을 게 당연하잖아. 난 이번엔 정말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에게서까지 도망쳤던 거야. 당신하고 연락이 닿으면 분명 당신 부모님도 우리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될 테니까. 난 당신 연락도 전부 안 받았던 거야. 혹시 당신 부모님이 나랑 당신을 갈라놓으려고 우리 애한테까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난 당신 부모님이 정말 너무 무서웠어. 아는 거의 절규를 하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착한 아내는 제게 임신 사실을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까지 다시 가진 아내를 무조건 제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당신하고 이혼하자마자 우리 부모님하고 인연 끊었어. 그리고 나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도 했어. 물론 약국에 옮기지 못했지만 한두 번 찾아오신 걸 냉정하게 외면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로 찾아오시진 않더라.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나랑 다시 같이 살자. 이번엔 내가 진짜로 당신하고 우리 아이 지켜줄게. 이젠 당신을 괴롭힐 부모님도 어디에도 없어. 제발 여보, 나 당신 없이 사는 3개월 동안 정말 숨만 붙어있는 채로 살았어. 내 얼굴 좀 봐. 이게 사람 몰골이야? 제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제 애원에 아내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앙상해진 제 얼굴을 매만지며 절 받아주었죠. 얼굴이 이게 뭐야. 나 같은 건 다 잊고 살지 그랬어. 여보,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애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밥도 잘 넘어가질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르고
저혈압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까지 찾아왔나 봐.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립고 힘들었어. 정말이지? 당신도 내가 보고 싶었던 거지? 여보, 이젠 우리 이 두 손 다시 놓지 말자. 당신도 우리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당신 병도 다 낫게 할 거고 우리 아이도 지켜낼 거라고. 드디어 제게 마음을 열어준 아내에게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절 받아줬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만큼 너무 미안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혼자 많이 힘들어하다 그런 병까지 걸린 아내에게요. 그리고 잠시 뒤 소식을 듣고 할머님과 처제가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때 아내는 입원을 위해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죠. 저는 할머님과 처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임신한 숙난일 지금껏 혼자 둔 데다 암까지 걸리게 한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할머님, 숙난이 몸이 이렇게 약해지게 된 건 모두 다 제 탓이에요. 하지만 저 절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런 못난 절 다시 받아준 숙난일 저 목숨 걸고 지켜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한 번만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처제, 날 다시 한 번만 형부로 받아주면 안 될까? 에휴, 젊은이들 수뇌보가 하늘을 울렸나 보네 그래. 그러니 그런 우연으로 서로 이렇게 다시 마주친 게지. 그래, 어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 나도 임신한 몸으로 매일 울고 밥도 잘 못 먹던 우리 숙난이 보면서 가슴이 이만저만 찢어지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게 운명이겠거니 하고 지켜만 봤던 거야. 그리고 만약 오늘 자네를 만나서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숙난인 암에 걸린 사실도 아주 늦게 알았을 거 아닌가. 자넨 우리 숙난이에게 귀인이나 다름없네. 감사하게도 할머님은 못난 손주 사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울던 처제 또한 이번엔 부디 잘 살라는 고마운 말을 제게 해주더군요. 자격 없는 절 받아준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전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흐느꼈어요. 아내는 3일 정도 안정을 위해 입원을 했고 그 뒤 저는 아내와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아내는 이사 후 혼자 살고 있던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출산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아내는 임신 기간 동안 암의 경과를 보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꾸준히 병원을 다녔고 임산부와 저혈압 그리고 암에 좋은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며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제게 짐이 되기 싫다는 아내를 설득해 일까지 그만두게 하면서요. 당신 몸 상태가 이런데 일은 무슨 일이야. 이럴 때 당신 지켜주려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짐이라니 가당치도 않아. 늘 말했듯이 당신은 내 목숨이고 살아가는 이유야. 난 그걸 당신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날 위한다면 일 그만두고 건강부터 생각해. 부탁이야. 그런 제 진심에 아내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아내와 재결합을 하자마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곤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두 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저 집사람이랑 재결합했고 집사람은 이미 임신도 한 상태예요. 그 사실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두 분이 또 집사람을 괴롭힐까 봐 저 이렇게 찾아와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또다시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또 연락하고 찾아가서 제 아내나 할머님을 괴롭히면 그땐 저 부모님이고 뭐고 바로 고소할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전직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자식에게 고소당하는 불명예는 얻으시면 안 되겠죠? 어머니도 그럼 분명 주위에 망신 크게 당하실 거고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더러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물론 자식으로서 굉장한 불효였지만 이미 가정을 꾸린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집을 나왔죠. 그 뒤 부모님은 포기 않고 제 약국으로 찾아와 종구가 너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걔 혹시 바람 피워서 다른 놈 씨를 품고 있는 거 아니냐? 너 분명 속고 있는 거야. 하는 망언을 하기도 하시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멀쩡한 사람을 어디까지 그렇게 몰아가시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두 분도 아시잖아요. 이놈아, 너도 부모가 돼보면 알 거다. 자식 앞길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짓이 뭐가 있니? 이건 절 위한 길이 아니라 두 분의 만족을 위해서 제 인생을 조종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 분겐 죄송하지만 전 제 아내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소중하셨다면 애초부터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셨어야죠. 제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무시하는 부모님은 저도 더는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절 포기하고 약국에도 찾아오지 않게 됐죠. 그렇게 아내와 재결합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전 아내와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언제 10kg나 빠졌던 사람인지 모를 만큼 저는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답니다. 주부가 된 아내가 어찌나 아이와 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는지 제 살은 마치 행복만큼이나 두툼해졌어요. 여보, 이제 나 그만 좀 먹여. 나 벌써 우리 제외했을 때보다 15kg나 쪘어. 지금 딱 보기 좋아.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 되지. 우리 아들, 아빠 하나도 안 뚱뚱하지? 멋있지? 아빠 멋있어. 아빠 최고. 아낸 출산 후 수술을 받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멀었기에 아내는 지금도 꾸준히 검진을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자 약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죠. 아이고, 우리 집엔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할머님, 노인정 다녀오셨어요? 아직 집에 안 오신 줄 알았으면 제가 모시고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아파트 상가에서 집까지 코앞인데 모시러 오긴. 자네도 참 항상 유난일세. 저와 아내는 2년 전부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후 할머님도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님을 혼자 두기 너무 걱정됐거든요. 아내를 꼭 닮으셔서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던지 합가를 위해 설득하느라 얼마나 제가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할머님은 여전히 정정하시고 처제 또한 좋은 남자에게 시집간 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한편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를 그냥 무시하기 어려워 받아본 전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죠. 종구가 잘 지냈니? 우리 며느리랑 손주도? 네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니까 우리 손주가 널 참 많이 닮았더구나. 종구가 이 엄마랑 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젠 정말 며느리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랑 다시 만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너도 너무 보고 싶고 한 번도 못 알아본 손주도 보고 싶구나. 우리 너무 외롭다. 어머닌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흐느끼시더군요. 저와 사진으로 본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요. 어머닌 집안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젠 손주를 낳은 제 아내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께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기엔 제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요. 저흰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찾아와 이 행복을 깨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전 아직까지 아내에게 그때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모님에 대해 말했다가 겨우 아문 아내의 상처가 들쑤셔질까 봐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될지, 아니,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이대로 지금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 그러나 흉터는 삶의 흔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내뿐 아니라 제 가슴에까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아내와 희미해진 흉터를 뒤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일어선 안 될 아내와 제 아들을 지켜주면서요. 만약 그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 아내와 아이는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슬프고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하늘의 관용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께선 저처럼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박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요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할머니께서 평소 사연에 빠지다의 애독자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다시 생각해도 제 인생에 절대 없을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외할머니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도 돈만 벌러 다니시느라 집에 계시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추억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외할머니와 함께였어요. 30이 넘은 최근까지도 외할머니와 먹고 자고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외할머니는 특별해요. 제 인생은 외할머니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 외할머니가 몇 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 변비 증상이 자꾸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대장암 3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정말 지금 당장 외할머니가 죽기라도 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하면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줄 아는데 저는 아닙니다. 외할머니께서 워낙 엄하게 키우셨어요. 부모 없는 티 절대 내면 안 된다고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키우셨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학원까지 보내주시면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엄마랑 삼촌은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도 공부도 못해서 대학도 못 갔는데 우리 손주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니 무조건 4년제 갈 거야. 제 앞에서는 항상 엄하게 하셨어도 동네 사람들만 보면 외할머니는 그렇게 제 자랑을 하셨어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다고 크게 대래라고요. 저는 그런 외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말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저는 외할머니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 어릴 땐데도 제 기억 속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저도 매일 울기만 했을 때입니다. 외할머니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저를 품에 꼭 안고 잠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옆에 외할머니가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바로 일어나 외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혼자 거실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그러고는 혼자 작은 소리로 넋두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보, 어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내 속도 모르고 손만 썩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건 일찍 집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날년이라고는 자식 하나 덜렁 남겨놓고 저렇게 먼저 가버리는 불효까지 저지르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서글픈지 아직도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결심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외할머니 힘들게 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그 결심을 저는 모두 다 이뤄냈습니다. 외할머니의 바람대로 서울의 4년제 대학도 들어가고 탄탄한 직장에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제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더니만 암처럼 나쁜 병에 걸려버렸으니까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 어떻게든 외할머니를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더군요. 외할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식당 일, 남의 집 일 하면서 학원비에 학비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랬으니 보험이 있을 리가 있나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비랑 검사비가 몇십만 원씩 드는데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항암을 받을 때마다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출근을 해야 하니 할머니 곁에 있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신입이다 보니 정시에 퇴근도 못하고 매일 야근이고 회사에 살다시피 하니 외할머니를 돌본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몸도 아픈데 병원에 혼자 계셔야 하는 외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몇 년 만에 외삼촌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사고치고 집을 나간 망난이라도 자식인데 부모가 아픈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외삼촌은 할머니가 대장암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암? 암은 무조건 유전인데 그런 더러운 병에 걸리면 어쩌자는 거야.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암보험까지 들어놔야겠네.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인간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저딴 개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퇴근 시간이 늦어서 매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삼촌이 시간 되시면 오늘 내일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쌍욕을 해주고 전화도 끊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 성격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손 하나가 귀한 때이니까요. 뭐래? 네 할머니가 너라면 아주 죽고 못 살아서 하나뿐인 아들도 내팽개쳤는데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을 하면 어떡해? 외할머니께서 평소 외삼촌에게 하시던 말이 있어요. 저건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삼촌은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다 커서까지 하는 일도 없이 할머니 등골만 빼먹더니 양아치들하고 어울려서 감옥에 갈 뻔한 걸 외할머니가 손 써서 빼줬더니만 그대로 집을 나가서 한 번을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괜한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도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까지는 보호자가 없어도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외할머니께서 대장암 수술하실 때는 보호자가 없으니 불편한 일이 많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는데요. 간병인만으로는 수습이 안 돼서 일하다가도 병원에 들르고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병원을 두세 번씩 모시고 가야 하다 보니 출근을 하면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할머니 혼자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자꾸 휴가를 내? 너 그러다가 회사 윗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나야 평소에 일도 잘하고 윗분들한테 예쁨 많이 받아서 이 정도 휴가 내는 거 가지고는 안 혼나. 할머니는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낫기나 해요. 할머니야 항상 병원에 혼자 가겠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최근에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은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접수하기도 힘들어요. 할머니 혼자 가시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며 고생하실 게 뻔한데 제가 모른 척 출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수술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수술 끝나고 바로 폐로 전이가 되고 나서는 저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병원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랬는데 전이 되고 나서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매일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거의 매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위급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어떤 날은 외할머니께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눈도 못 뜰 정도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급하게 병원을 가느라 회사에 연락도 못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오는데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정신은 온통 병원에 가 있으니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선 마음 편하게 할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당장 돈이 급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일용직밖에 없었어요. 저는 곧장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막노동이죠. 몸은 힘들었지만 새벽에 나가 일찍 일이 끝나기도 하고 외할머니 병원 일정에 맞춰서 일을 쉴 수도 있으니 저에게는 딱이었어요. 저는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5년 동안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제 20대의 절반을 노동자로 지냈으니 이제는 어엿한 막노동꾼이 되었죠. 처음엔 멀끔한 양복이 아닌 허름한 운동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게 창피하고 적응이 안 되기도 했지만 5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이제는 셔츠나 정장이 훨씬 더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막노동도 기술이라고 5년 정도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 일당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웬만한 직장인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외할머니 병원비 내면서 주말에 외할머니 모시고 나들이 정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는 벌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한 번은 외할머니 생신이라 백화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곧 겨울이 다가와서 외할머니에게 좋은 패딩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안 사겠다고 백화점에 가서도 옷도 제대로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놈의 잠바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 조금 있으면 죽을 노인네한테 이런 거 사주지 말고 우리 손주 좋은 거 사 입어. 할머니는 필요 없어. 죽기는 누가 죽는다 그래. 할머니는 평생 나랑 살 거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징그러운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몇 살인데 평생 너랑 같이 살아. 너도 빨리 좋은 색신 만나서 장가 가야지. 외할머니는 항상 당신보다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제 걱정만 하고 사시더니만 아픈 와중에도 제가 혹여나 외할머니 때문에 힘들까봐 걱정하셨어요. 할머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거 100개 사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빨리 색만 좀 골라봐. 우리 미자 씨는 역시 꽃분홍색이 잘 어울리나?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미안해 죽겠네. 이런 걸 뭐하러 사?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우리 손주 고생만 시켜서 큰일이다, 큰일이야. 나는 할머니 고칠 수만 있다면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괜히 나 돈 쓰는 거 아까워서 아픈 거 참으면 안 돼. 평생 같이 살아서 그런지 외할머니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 사이를 항상 방해하는 방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이에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는데 도 같은 인간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하고 이미 2, 3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뜬금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외삼촌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우리 엄마. 평생 자식들 때문에 속만 썩이고 살더니만 이제 좀 손주 덕 좀 보고 사나 했더니 몸뚱이가 망가졌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 손까지 붙잡으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무슨 초상났어요? 할머니 이제 전이 된 것도 없이 항암 열심히 받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왜 괜히 호들갑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초병을 시작한 게 언젠데 이제 나타나서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너는 오랜만에 삼촌 만나서 반갑지도 않냐? 암튼 새끼가 자기 엄마 닮아서 쌀쌀 맞아요. 삼촌 목 마르니까 나가서 커피나 한잔 사와. 삼촌은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 아니면 안 먹는다.
그래, 삼촌 오랜만에 왔으니까 커피랑 과일도 좀 사와라.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지만 외할머니 얼굴을 보고 꾹 참았습니다.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하는 외할머니 얼굴을 보니 화가 나다가도 내가 참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까지 가서 외삼촌이 좋아하는 딸기까지 사서 가지고 왔는데 이미 외삼촌은 돌아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할머니에게 외삼촌은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외할머니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혼자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급한 일 생겼다고 가봐야 한다네. 금방 또 다시 놀러 온대.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산 세월이 30년이 넘어요. 외할머니의 떨리는 눈썹만 봐도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바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할머니 말은 분명 거짓말이었어요. 뭐야, 할머니 설마 외삼촌한테 또 돈 줬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100이면 100 돈 때문인데 제가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외할머니 자식이 맞으면 한 번 정도는 걱정돼서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건데 삼촌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개망난이는 끝까지 개망난이었어요. 삼촌이 애초에 집에 찾아온 건 외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종로에서 가게를 한대. 요즘 그 여자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고 했나 봐.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보증금이라도 좀 내야 동업하는 느낌이 나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돈을 안 줘? 앞으로는 그 여자랑 착실하게 살아본다는데. 평소 돈에 대한 일이라면 철두철미한 외할머니가 유일하게 샘이 흐릴 때가 바로 외삼촌 앞에서였어요. 사기꾼 같은 외삼촌이 앞에서 조그만 입을 털면 그 지갑에서 항상 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외삼촌 때문에 외할머니가 날린 돈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답답해서 외할머니에게 삼촌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외할머니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같은 수법에 매일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돈을 펑펑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본인은 패딩 하나 못 사고 벌벌 떨면서 쓰레기 같은 자식놈도 자식이라고 몇 년 만에 불쑥 나타나는데도 보기만 해도 좋다고 돈까지 주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병에 걸린 자신이 안쓰럽지도 않은가 봐요. 할머니 바보야?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믿어? 왜 또 어디 가서 그 돈으로 사기치면 어쩌라고 그 돈을 줘?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내가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할머니 마음대로 저 인간을 주고 그러냐고. 나 속 터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 말에 할머니도 소리를 지르고 반박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더니만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이 할미가 이제 노만까지 났나 보다.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저 새끼한테 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다짐다짐을 했는데 또 내가 정신이 나가서 우리 손주가 고생해서 번 돈 저런 새끼한테 줬다. 할머니가 작은 어깨까지 웅크리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저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날 저와 할머니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외할머니는 다시는 제 앞에서 삼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와 둘만 생각하며 외할머니의 병이 완치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외할머니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그래도 저와 할머니는 씩씩하게 병원 생활을 견뎠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매일 병원에 오가며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만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사실 건설 현장 막노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더울 때는 온몸에서 땀이 비처럼 흐르고 추운 겨울이면 손과 발이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무거운 벽돌을 들어 나르다가 넘어져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기도 하죠. 그래도 가끔 비가 오면 예상치 못하게 쉬는 날이라 그런 때는 좋았어요.
물론 일당을 받을 수 없으니 내일은 꼭 비가 그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외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 일을 나가지 못했어요. 전날부터 할머니 숨소리가 좋지 않아 걱정되던 차였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외할머니가 걱정돼서 제대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낑낑거리며 움직이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외할머니도 제대로 주무시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나 외할머니나 거의 못 자다시피 한 상태로 간신히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할머니가 걱정돼서 저는 휠체어에 할머니를 태워 병원 안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병실 안에 있을 때보다는 밖이 더 나으신지 산책을 나오자 여기저기 두리번하기도 하고 얕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손짓을 하시더니 옆에 벤치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외할머니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천천히 들어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평소에는 눈도 맞추기를 힘들어 하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눈동자를 똑바로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술을 뗐어요. 우리 손주, 이 할미 때문에 고생이 많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착한 우리 손주가 할미 잘못 만나 고생만 하고 미안하다. 할머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 할머니 없었으면 벌써 그 작은 지하실 방에서 굶어 죽었어. 지금까지 외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부모님이자 친구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찬 할머니는 그대로 제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아버지 죽었다는 말 거짓말이었어. 나도 몇 년 전에야 네 엄마 일기장 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실은 대신기업 회장이 바로 너희 친아버지란다. 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심지어 귓가에 띠 하는 기계음까지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할머니가 몸이 아프기는 해도 치매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 할머니 지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재미없게 무슨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할미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이 할머니 서랍 맨 아래 봐봐. 거기에 너희 엄마 일기장 있다. 그 안에 증거며 뭐며 다 있으니까 이 할머니 죽거든 그거 가지고 그 남자 찾아가. 알았지? 제 손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간 채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걸 아는데도 할머니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 무섭게 왜 그래? 정말 엄마 일기장이 있기는 있어? 평소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외할머니는 금세 지쳐 휠체어에 탄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 휠체어를 끌고 그대로 병실로 돌아갔어요.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멀리 미루고 싶고 절대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그날 밤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외할머니는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그날 밤 긴긴 투병 생활을 끝내게 될 줄 말이죠. 그래서 힘든 몸을 간신히 이끌고 저에게 어렵게 힘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싶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데 저에게는 너무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락 한 번 없었던 외삼촌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외삼촌 연락처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례 때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연락처가 바뀌었나 보다 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걸 보니 제 메시지를 받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10년 만에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안 나가고 여기 있어? 이 집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번 주 내로 나가.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 때는 언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이제와 이 오래된 집이 욕심이 났나 봐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외삼촌이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굴었어도 제가 참았던 건 절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 곁에는 제가 있으니 외삼촌 따위야 필요 없어서 그냥 둔 거랍니다. 그런데 더는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니 저런 인간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이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걸리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 이 집은 나랑 할머니랑 평생 벌어서 산 우리 집이야. 당신한테 10원 한 푼도 내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나는 게 외할머니 인생이 너무 슬퍼요. 외할머니는 살아생전 자식들 덕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진 걸 다 뺏기면서 살았죠. 외할아버지께서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라고는 다 낡아빠진 집 한 채였어요. 그 집이야 혼자 자식 둘 키우느라 진작 다 날리고 집도 없이 사셨답니다. 그 이후에는 외할머니께서 평생 남의 집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 식구가 살았대요. 나중에는 있는 돈이란 돈은 성인이 된 외삼촌이랑 엄마에게 다 줘서 내보내고 외할머니 혼자 사시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해 제가 생길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저와 외할머니 둘만 남겨지고 나서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할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은 일절 안 쓰고 모두 모아 다 할머니에게 몽땅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외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는 돈이 아까웠던 적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외할머니도 저를 위해 사셨으니까요. 지금의 이 집이 그렇게 둘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산 우리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와 할머니에게는 그 어떤 집보다 대단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그런 집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대장암으로 투병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번 찾아오거나 연락 한번 한 적도 없으면서 이제와 저딴 소리를 하니 인간 같지도 않더군요. 그래봤자 너는 손자야. 우리 엄마 아들은 나가라고.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그 재산은 당연히 내 거지. 이 집은 내 거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가. 알았어?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대더니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분노가 단번에 끌어올랐어요. 외할머니를 간호하는 동안 외할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느라 나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었는데 외삼촌을 만난 순간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악몽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에 전화부터 했습니다. 외삼촌이 멋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는 게 생각이 나서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저는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조금 전에 그 집 할머니 아들이 왔다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집 무조건 내놓다고 하던데. 자기가 집주인이라고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던 손자예요. 이 집은 제가 증여받기로 했으니까 팔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삼촌이 가서 집 내놓겠다고 이상한 소리 해도 절대 들은 척 하지도 마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한다는 게 화가 났지만 이제는 제가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의 영원한 보호자였던 외할머니가 이제 제 곁에 없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집 정리부터 했어요. 할머니 짐을 다 꺼내서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깃들지 않은 물건이 없어서 저는 짐 정리를 하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정리를 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서랍장 맨 아래 처음 보는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그 수첩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엄마의 일기장이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단숨에 엄마의 일기장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안에는 엄마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어떻게 저를 가지게 됐는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건 제 아버지의 정체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현재 대신기업 회장이 맞았어요. 저를 낳기 전 엄마와 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라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였더라고요.
부모만 믿고 하는 거 없이 놀다 부산 해운대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됐답니다. 친구들과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아버지가 말을 건 덕분에 인연이 됐대요. 그날 아버지는 엄마에게 비싼 외제차도 태워주고 부산에서 제일 고급 식당에도 데려갔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아버지가 재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엄마의 표현을 말하자면 아버지가 그냥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동네 양아치인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헤어진 뒤에도 엄마를 잊지 못한 아버지는 엄마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구애를 했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넘어간 엄마는 아버지와 몇 개월 연애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미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받아주지 않았대요. 내가 약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건 내 마음이랑 다 별개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그딴 입에 발린 소리 이제 나한텐 안 먹혀요. 결국은 결혼은 부잣집 여자랑 하고 연애는 나랑 하겠다는 개소리잖아요. 80년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막장 이별을 한 어머니는 그때의 충격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대로 외할머니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서워서 다른 생각도 했었지만 외할머니의 만류에 결국은 저를 낳기로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어째 닮을 게 없어서 젊어서 과부된 엄마 팔자를 닮았냐. 그래도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아버지는 없어도 엄마랑 할머니 있으니 우리 손주는 씩씩하게 클 거야. 외할머니의 씩씩함은 그때도 똑같았더라고요. 그 시대에 딸 가진 엄마라면 딸이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반대할 게 뻔한 일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본인이 다 알아서 키워줄 테니 겁먹을 거 하나 없다고 하셨대요. 그 다음 장부터는 일기는 없고 제 어릴 적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익숙한 제 사진이 붙어있는 일기장을 계속 넘기다 보니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장엔 엄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진호 아빠. 엄마는 항상 제 앞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 사진이 한 장도 없다고 우겼어요. 그래놓고 이런 걸 숨겨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정확하게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사진에 적어두셨으니까요.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요. 사실 저는 엄마나 외할머니를 닮지 않았어요. 저는 키도 크고 피부도 까무잡잡한데 엄마나 외할머니는 체격도 작고 피부도 하얀 편이었거든요. 항상 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덩치가 크고 피부가 외국인처럼 까만가 했더니 아버지를 닮은 거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은 지금의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 보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외삼촌 앞에서는 애써 당당하게 굴었지만 사실 저는 외삼촌이 다녀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외삼촌이 소송이라도 하게 된다면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번뜩이며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유언대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친아버지라고 해도 이미 가족이 있는 상태일 테니 저를 모르는 척 문전박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뭐든지 믿져야 본전이었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비빌 언덕은 오직 아버지뿐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다음날 엄마의 일기장을 들고 사진 속 아버지의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저도 무모하다는 거야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에는 아버지 사진 한 장 덜렁 있을 뿐 어디에 사는지도 연락처도 전혀 모르니까요. 처음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큰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정말 저를 낳아준 아버지가 맞나 믿기지 않아서요. 예상한 대로 연락처도 없이 무작정 회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회사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1층 데스크에서부터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유도 없이 회사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데 어떤 직원들이 저를 들여보내주겠어요. 저는 터덜터덜 건물을 빠져나와 건물 앞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바쁘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 한켠이 욱신거렸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어서요.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나이인데 저는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외할머니마저 이제 안 계신데 제가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괜한 짓을 했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서자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직원이 뒷좌석 문을 열며 대표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대표님이라는 소리에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무작정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표님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하던 찰나에 제 목소리가 울리자 뒷좌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딱 3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남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누구시죠? 대표님께 볼 일 없으시면 뒤로 물러나세요. 어느새 제 앞을 가로막고 선 직원들이 저더러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던 비서는 제 팔까지 잡았어요. 저는 뒤로 끌려가면서도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님, 저 오영숙 씨 아들이에요. 오영숙 씨 아시죠? 저는 이 순간이 저에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막아선 직원들 사이로 대표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저를 데리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저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건물 제2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표실이라고 적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서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달라진 태도로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표실 안에는 저와 대표, 아버지만이 남아있었어요. 그쪽이 영숙의 아들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영숙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아들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엄마와 헤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엄마를 영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영숙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돼서 내가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었는데 이렇게 영숙이 아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일하던 회사에 불이 나서 그때 사고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일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자네가 여기는 무슨 일로? 그 순간 저를 빤히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빛은 알카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았죠. 그 순간 역시 회사 대표라는 자리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고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일기장 사이에 있던 사진도 바로 위에 올려뒀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 길러졌어요. 최근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아들이라고요. 저는 애써 갸보여 보이지도 그렇다고 버릇없어 보이지도 않게 말하기 위해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 큰 성인이 당신의 아들이라며 찾아왔으니 아무리 대단한 회사의 대표라고 해도 당황스러울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제가 책상에 올려둔 일기장과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한참을 일기장을 읽어내려고 하던 아버지의 눈동자에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영숙,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비서를 다시 사무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지시를 내렸어요. 자네가 날 찾아올 만한 이유는 확실하네. 우선 절차라는 게 있으니 바로 김 비서 따라 병원부터 다녀오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물론 지난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장면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비서의 안내를 따라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김 비서와 웬 남자들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상태라 땀범벅이라 씻으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제멋대로 들어와 제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댁에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댁으로 모실 테니 중요한 짐들만 정리해서 나오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비서는 딱딱한 얼굴로 지금 바로 댁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서를 따라 차에 탔어요. 잠시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탄 차는 대궐 같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집은 처음 봤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사이로 차를 타고도 한참을 들어가야 집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대저택이 따로 없었어요. 순간 제 행색이 너무 남루하게 보일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곧장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집 안은 집 밖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세트장 같았어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제 앞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시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회사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친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심정이 남다르신 거겠죠. 저는 아직 너무 얼떨떨해서 아버지께서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면접을 보듯이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외할머니 간호하느라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 노동직으로 일했다는 이야기에 가장 놀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에 설명이 된다. 부모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외할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셨나 봐. 네, 맞아요. 엄마는 워낙 어릴 때 돌아가시기도 했고 매일 돈 벌러 나가느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남의 집 살림 해줘가면서 저를 등에 업고 가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내내 조용히 들으시던 아버지는 눈물을 얼른 훔치시더니 제 어깨를 양손으로 탁 소리가 나게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어요. 너희 엄마를 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만약 네 엄마한테 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널 절대 힘들게 두지 않았을 거다. 이제라도 내가 네 존재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네 삶이 달라질 거야. 안 그래도 나한테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이런 순간에 나한테 네가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몰랐었는데 아버지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네요. 엄마와 헤어지고 결혼한 분과 20년 정도 함께 사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낳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10년 전 결국은 이혼하시고 현재 혼자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저를 너무도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도 제가 보기엔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앞으로는 그 힘든 막노동 안 해도 돼. 지금 당장 회사에 들어와서 일부터 배워라. 알아보니까 너 멀쩡하게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생활도 했었다며. 그 실력을 왜 썩히고 있어?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도 당장 나와. 난 내 아들이 그런 꼴로 사는 건 죽어도 못 본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제게 못해준 걸 모든 걸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한다고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정식으로 회사에 면접 봐서 입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그 누구에게도 팔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들으면 저더러 바보냐고 왜 알아서 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냐고 하겠지만 저는 제 주제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말조차 어색한 지금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뤄내신 것들을 제가 망칠 수는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나타난 대표 아들이라고 해도 저는 지난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아버지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제 경력을 가지고 입사해서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는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이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말이죠. 그리고 집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신 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지난 30년을 몽땅 다 쏟아부은 집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외삼촌에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다행히도 저의 생각을 모두 다 지지해 주셨습니다. 회사도 정정당당하게 면접 봐서 들어오라고 하셨고 집도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